그날 사단 내에서 처음으로 말을 잃은 병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병사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입은 열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만 커다랗게 뜬 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시작됐구나. 침묵구역이 움직이는 거다. 다른 동무들은 그 병사를 두고 말을 잘못해 상부의 노여움을 샀다. 벌을 받느라 혀가 굳어버렸다. 이런 터무니없는 소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벌이 아니라 징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막사 밖에서 바람이 건물 사이를 파고들며 마치 사람의 숨소리처럼 울렸습니다. 그 바람 소리 사이로 저는 확실히 들었습니다. 말을 잃어버린 병사들이 동시에 내뱉는 숨소리. 말은 못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발끝이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해 있었던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단 북쪽 출입금지구역. 우리가 침묵구역이라고 부르던 곳. 왜 그들은 거기로 끌려갔을까요? 왜 그들은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나는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기록을 남기는 지금도 제가 그 모든 진실을 말로 꺼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아야 합니다. 사단 안에 숨겨져 있던 그 공간. 이름도 없는, 지도에도 없는 침묵훈련소의 진짜 목적을. 사단 생활은 늘 같았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구령, 똑같은 구호. 정해진 틀에서 한 치라도 벗어나면 바로 불려가 혼이 나던 곳. 하지만 그 겨울은 유난히 달랐습니다. 사단 안 분위기가 무엇인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인민군 보병사단 통신병이었습니다. 말이 통신병이지 사실상 무전기 하나 쥐고 하루 종일 뛰는 신세였죠. 눈보라 속을 헤매며 중대와 대대 고위 간부들의 지령을 옮기는 일.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어느 지점으로 이동했는지 그 모든 말이 제 귀를 거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남들보다 조금 먼저 눈치챘습니다. 사단 전체의 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처음엔 혹독한 겨울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날씨가 영하 30도를 넘어가면 누구라도 입이 얼어붙죠. 하지만 그건 달랐습니다. 입이 얼어붙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을 피하고 있었어요. 최명호 동무, 오늘 보고는 했나? 중대장이 제게 물어도 그 말투엔 뭔가 꺼리는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예, 동지, 보고 다 끝냈습니다. 제가 대답하면 그는 늘 주위를 살핀 뒤에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합니다. 괜한 말하지 말고. 괜한 말하지 말고. 그게 그달 들어 사단에서 가장 많이 들린 말이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게 습관이 된 건지 누군가 말을 하면 모두가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마치 말이 감시 대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리광석 정치지도원. 사단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인물이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사라지게 만드는 인물. 그는 최근 들어 매일 중대를 순찰했습니다. 발소리만 들어도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가고 나면 늘 똑같은 말이 남았습니다. 사상 검열 강화 기간이다. 부주의한 발언은 후회할 수 있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예고에 가까웠습니다. 실제로 그 직후부터 몇몇 병사들이 이유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그중 하나가 제 바로 옆 침상에 자던 42번 강윤진 병사. 그가 사라지고 난 다음 날 중대장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강 병사는 타 부대로 전출됐다. 전출이요? 전출이라면 짐을 챙겨야 하고 인사도 해야 하고 작별이라도 말해야 하는데 42번 병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도 없었고 작별도 없었죠. 침상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사단 내부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 전체에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북쪽 경계선 인근 7번 방책에서 15번 방책 사이 군사작전으로 인해 출입 금지. 저는 그 지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병사들 사이에서 침묵구역이라고 불리는 곳.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구역을 지나갔던 병사들은 돌아오면 하나같이 말수가 사라졌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말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못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조용했냐면 새벽 근무 때 제가 들었던 숨소리조차 그 구역에서 전해져 오는 기이한 울림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다른 병사들이 모르는 지령들을 무전으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정치지도원, 대상자 이동 준비 완료. 지령부, 침묵구역 전입 3명 추가 완료. 약품 보급 확인, 투약 절차 대기.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대상자, 전입, 약품. 이건 보통 군사작전에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곳은 단순한 훈련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상부는 병사들을 대상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번 듣는 그 무전 멘트. 투약 절차 준비? 약을 왜 투약하죠? 상처도 없고 부상자도 아닌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약이 바로 병사들의 기억을 삭제하는 약이란 걸. 사단 안은 점점 말이 사라져갔습니다. 아침 구보에서도 말이 없었고 식사 시간에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웃음소리는 더더욱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누군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침묵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숨이라도 세게 쉬면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 사단에서 유일하게 활기를 잃지 않은 사람은 딱 한 명. 정치지도원 리광석. 그는 오히려 점점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사단 전체가 그가 원하는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듯이.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리광석이 매일 밤 어둠 속에서 웃음을 흘리던 이유를. 사단이 침묵에 잠겨갈수록 그가 더 만족하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이유를. 그 준비가 저와 제 동무들이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지옥문이라는 걸 그때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징조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바람 소리였습니다. 겨울철 사단의 바람은 원래 거칠고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지만 그날 밤 바람은 이상하리만큼 낮고 길게 울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멀리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통신실 근무를 서다 말고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쌓인 훈련장 너머 출입 금지령이 내려진 바로 그 방향. 그곳에서 희미한 빛이 일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등불도 아니고 차량 불빛도 아니고 마치 흐릿한 형광등이 헐떡거리며 켜졌다 꺼지는 느낌. 저 불빛 뭐지? 혼잣말을 내뱉자 바로 옆에 있던 고참이 재빨리 말렸습니다. 명호야, 괜한 말 하지 말라. 그쪽은 생각도 하지 마라. 고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자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신참 2명이 순찰 도중 출입금지 구역 근처를 스쳤다가 그중 한 명이 비틀거리며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중대장과 위생병이 달려와 흔들어 깨웠을 때 그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마치 인형처럼 목만 똑딱거리며 돌렸습니다. 말해보라우, 어디 아픈가? 중대장이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에서는 공기가 빠져나가는 후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건 말이 아니라 마치 기억을 잃은 짐승이 내는 소리처럼 공허했습니다. 중대장도 위생병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정치지도원 리광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감정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병사는 치료를 위해 후송시키시오. 보고는 내가 직접 담당하겠소. 강압적인 말투였지만 그 뒤에 감춰진 묘한 만족감. 그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병사는 그날 밤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침상은 아무 일 없었듯 비어 있었고 그의 이름은 명부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병사들 사이에서 나타난 공통적인 증상. 손가락 떨림. 특히 침묵구역 근처에서 근무한 병사들이 손을 가만히 두지 못했습니다. 식판을 잡으면 덜덜거렸고 총기 정비할 때는 나사가 손에서 굴러떨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잘못 신고하면 사상적 동요가 있다며 정치지도원에게 끌려가니까요. 병사들은 손이 떨리면 떨리는 대로 입을 악물고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막사 안에서 귀울림을 호소하는 병사들이 늘었습니다. 저도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이면 귀 안쪽에서 아주 낮고 묵직한 웅 하는 울림.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마치 막사 안에서 누군가 숨을 내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활관의 병사들이 하나둘씩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하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바람도 환청도 아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말을 잃은 병사들은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처음엔 1명, 다음 주엔 2명, 그 다음엔 3명.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모두 침묵구역 근처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것. 중대장은 과로 때문이다. 추위 때문이다라고 말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병이 아니란 걸. 그들은 말을 잃는 순간 표정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감정이 삭제된 사람처럼 그저 명령대로 움직일 뿐.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들은 모두 어느 날 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징조는 42번 강윤진 병사였습니다. 그는 전출되었다고 들었지만 어느 날 밤 저는 그를 침묵구역 방향에서 다시 보았습니다. 눈발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죠. 목을 앞뒤로 천천히 꺾으며 윤진아, 맞지? 강윤진 동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의 표정, 그의 눈동자, 그의 숨소리, 그 모든 것이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지워진 껍데기만 남아있는 느낌이었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징조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병사들의 목소리를 없애고 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분명 침묵구역이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지옥의 입구인지 아니면 더 깊은 어둠의 통로인지 제가 직접 들어가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침묵구역의 징조는 이미 사단 전체를 뒤덮고 있었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단지 가면 안 되는 곳, 입을 잃는 곳이라는 공포만 퍼져 있었죠. 하지만 통신병이었던 저는 그 누구보다 먼저 실체를 가리키는 단서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순찰 점검 명목으로 저는 하급 간부를 따라 북쪽 방책 인근까지 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통신병은 순찰에 따라갈 일이 거의 없지만 무전기 점검을 핑계 삼아 간부가 저를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눈이 녹지 않은 흰 들판 위에서 한 구역만 유독 색이 달랐습니다. 순백색 눈 사이에서 딱 한 구역만 회색 얼룩처럼 변색돼 있었죠. 저는 그 지점의 눈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이상했습니다. 눈 아래의 흙이 아니었습니다. 미세하게 굳어있는 어떤 약품 성분이 스며든 토양처럼 거칠고 따갑게 손가락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코에 가까이 대자 확실하게 맡아졌습니다. 약 냄새? 소독약도 아니었고 군에서 쓰는 화학제제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처음 맡아보는 매캐하면서도 비어있는 냄새. 그 냄새는 병사들이 기억을 잃고 말을 잃는 현상과 이상하리만큼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고함이 들렸습니다. 최명호 이병, 그 자리에서 손 떼시오. 정치지도원 리광석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무언가를 만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노골적으로 화를 냈습니다. 저 그냥 눈을 그냥 함부로 손대면 죽을 수 있어. 그건 군사기밀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회색 얼룩이 단순한 오염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 그 땅에 무언가를 뿌리고 있다는 것. 며칠 후 저는 세탁 담당 병사와 함께 군복을 정리하다가 믿기 힘든 것을 보았습니다. 군복 중 일부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변색돼 있었습니다. 마치 같은 곳에서 같은 액체를 뒤집어 쓴 것처럼 가슴 부분만 희미하게 옅은 갈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이거 왜 이래? 변했소? 제가 묻자 세탁 담당 병사는 입술을 꾹 깨물며 말했습니다. 저 다 침묵구역 근처 근무자들이요. 근무자들? 예, 다들 사라진 사람들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제 심장은 얼음덩이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라진 병사들, 한 명도 빠짐없이 같은 부위의 변색. 저는 세탁 담당 병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냄새는? 가까이서 맡아보지 마시오. 머리가 어지러워져요. 그 군복에서도 제가 침묵구역의 토양에서 맡았던 그 냄새. 약품 냄새. 통신병 막사에는 각 부대에서 보고된 무전 기록이 쌓입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우연히 발견한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기록 중간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대상자 3명 이송 완료. 기억 삭제 병상 준비. 저는 처음 봤습니다. 군의관 기록에서 기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더 충격적인 건 그 뒤에 이어진 라인이었습니다.
언어 제어 상태 양호, 투약 관찰 48시간 필요. 언어 제어. 말을 잃는 현상과 너무도 정확히 일치하는 단어. 그동안 단순한 미신 같던 침묵구역의 공포가 이 걸음에서 명확해졌습니다. 누군가 병사들의 언어를 통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기억이었다. 여기서 가장 소름 돋는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말을 잃기 직전의 병사들은 모두 공통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목을 한쪽으로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 마치 자기 몸의 균형을 잃은 사람처럼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꺾고 멍하니 허공을 쳐다보는 모습. 처음엔 추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표정들에서, 그 꺾인 고개에서, 감정이 사라진 눈동자에서 그건 추위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휘발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살아있지만 그들 자신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죠. 리광석 정치지도원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정확히 침묵구역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어느 날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지켜보던 중 숲풀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봤습니다. 흐릿한 형광등, 그리고 병사들의 신음 같은 숨소리. 그곳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구역 안에서는 그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말을 잃은 병사들, 기억이 삭제된 병사들, 그리고 아직 지워지지 않은 제가. 그 모든 단서가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침묵구역은 단순한 금지구역이 아니다. 정치 재교육이라는 이름의 기억 삭제 실험장이었다. 그리고 다음 장면, 저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직접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어떤 위험이 있든 도망치기 위해선 정확한 실체를 알아야 했으니까요. 침묵구역의 단서들이 하나둘 제 눈앞에 쌓여갈수록 저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그 안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 뭔가는 사람의 목소리를 지워버릴 만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접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공식적으로 출입 금지구역. 여기에 들어온 병사는 모두 전출되었다, 후송되었다, 임무 중 전사했다. 이런 식의 보고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전출도, 후송도,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억이 삭제된 채 어딘가에 다시 배치되었을 뿐이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저는 매일 밤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확인할 것인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모른 척할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맑고 고요했습니다. 눈은 그쳤고 하늘에 별이 가득 떠 있었습니다. 추위가 살을 찌를 듯 내려앉는 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침묵구역을 지키던 초소대원이 갑자기 무전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휘소, 여기는 북쪽방책 3중호. 기관지 문제로 교대 요청하오. 그는 항상 철벽 같은 근무 태도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근무 도중 몸이 아프다며 자리를 비운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대대본부는 즉시 응답했습니다. 승인, 교대자 도착까지 15분 대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15분. 단 그 짧은 시간 동안 침묵구역의 감시망이 빈틈을 보인 것입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들어가야 한다.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무전기를 목에 걸고 북쪽 방책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군복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 발 앞으로, 또 한 발. 병사들이 사라졌던 그 길, 말을 잃은 자들이 지나간 그 길, 리광석 정치지도원이 매일 밤 걸었던 그 길,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눈 위에 남아있는 이상한 발자국 패턴이 보였습니다. 곁에서 본다면 아무 의미 없는 흔적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이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꺾은 채 비틀비틀 걷던 병사들의 발걸음. 그 발자국 방향은 어김없이 침묵구역 깊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발자국 위에 제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경계선 줄을 넘자마자 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리가 줄어들기 시작한 느낌. 바람 소리가 희미해지고 눈 밟는 소리도 점점 사라지고 숨소리마저 멀어져 갔습니다. 마치 세상이 갑자기 두꺼운 유리벽 뒤로 옮겨진 것처럼. 저는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졌습니다. 혹시 나도 말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 지금 이 순간 내 목소리도 누군가에 의해 지워지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나 들리나? 그리고 그 순간 느꼈습니다.
제 목에서는 분명히 말소리가 나갔는데 공기를 통해 제 귀로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마치 제 목소리가 누군가에 의해 필터링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머물면 안 된다는 본능적 공포가 삽시간에 온몸을 훑었습니다. 침묵구역 중앙에 가까워질수록 뿌연 형광불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빛 속에서 그들이 보였습니다. 말을 잃은 병사들. 기억이 제거된 병사들. 그들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자세, 같은 고개 각도, 같은 숨소리 패턴. 머리를 오른쪽으로 꺾은 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아니, 마치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기계 부품처럼. 저는 충격으로 다리를 떨었지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희미한 불빛을 받아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얼굴, 그 표정. 42번 강윤진 병사. 그는 확실히 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저를 친구로 기억하지도 동료로 인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한 눈동자로 명령을 기다리는 빈 껍데기처럼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 뒤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무거운 발걸음. 저는 즉시 무전기를 움켜쥐었지만 무전기에서는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파가 차단된 듯 딱 하고 끊긴 느낌이었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 속에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제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여긴 통신병이 들어올 곳이 아니다. 그 목소리, 그 음색. 저는 돌아보기도 전에 누군지 알았습니다. 정치지도원 리광석. 그가 손전등을 켜는 순간 저는 빛 속에서 침묵구역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로 발을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리광석 정치지도원의 손전등 불빛이 허공을 가르고 제 얼굴을 비추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마치 오래전부터 예견하고 있었다는 듯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최명호 이병, 왜 이곳에 왔나? 당연히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 말을 잃은 것은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추는 빛 너머로 보이는 광경 때문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에는 마치 기계의 케이블처럼 보이는 얇은 관이 연결되어 있었죠. 그 관은 어딘가로 이어지고 있었고 끝에는 작은 금속 상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경악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뭡니까 이건? 그러자 리광석은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재교육이다. 그 한마디는 저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리광석은 침묵구역 한가운데를 손전등으로 비추며 말했습니다. 전쟁은 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면 총이 없어도 조국을 지킬 수 있지. 그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담담했습니다. 병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구를 믿는지, 어떤 말에 흔들리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는 제게 다가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바꾼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은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금속 상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약물 주입 장치다. 언어 영역, 감정 영역을 선택적으로 마비시키지. 그의 말은 너무도 차분해서 더 소름 끼쳤습니다. 병사가 문제적 발언을 하면, 병사가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병사가 도망칠 낌새를 보이면 우리는 그들의 기억을 정리해주지. 그는 병사들의 목에 연결된 관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통증도 없다. 순식간이다. 그리고 나면 말하지 않지. 기억도 없어지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들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리광석은 아주 이상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병사들 사라진 게 아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 것이다. 완벽한 충성심을 가진 인민군으로. 리광석이 손전등을 옮기자 한 병사의 얼굴이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바로 42번 병사 강윤진. 그는 고개를 살짝 오른쪽으로 꺾은 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윤진아! 나야! 명호야! 왜 이러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하지만 그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동자조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리광석이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그대가 아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를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리광석은 피식 웃었습니다. 기억을 정리했을 뿐이다. 문제적 사상, 개인적 감정 모두 지워버렸지. 그는 강윤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그대와 함께 나눈 웃음도 대화도 추억도 이제 없다. 그 말은 칼날처럼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윤진은 내 가장 친한 동무였는데, 내가 이 사단에서 가장 의지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기억을 그들은 정리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광석은 손전등을 제게 비추며 매우 차분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명호 이병, 그대는 요즘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생각한다. 그는 제 주변을 천천히 돌며 말했습니다. 말도 많아졌지. 눈치도 빠르지. 무전기록에도 접근하지. 그리고 지금은 출입금지 구역까지 들어왔다. 그는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치 준비해둔 대사를 읊듯 정확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대도 이제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기억, 언어, 감정. 그는 한 단어씩 끊어 말했습니다. 모두 지워지게 될 것이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다음 대상은 바로 나였다. 이광석 정치지도원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정리한다, 내 기억을?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군화 발끝으로 눈바닥을 긁으며 말했습니다. 최명호 이병, 그대는 이미 조사 대상이었다. 다만 마지막 확인만 남았던 것뿐이지.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미 조사 대상? 언제? 왜? 그러자 그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전등을 제 오른편으로 비추었습니다. 희미한 형광불빛 아래 한 병사의 그림자가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42번 강윤진. 고개를 오른쪽으로 꺾은 채 움직이지도 않고 숨소리만 기계처럼 반복하는 그 모습.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아주 작은 미세한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윤진의 손가락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 아무도 모를 만큼 작은 그 흔들림. 하지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건 윤진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신호였습니다. 리광석은 윤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치 작품을 감상하듯 그의 얼굴을 비추며 말했습니다. 이 병사는 다른 병사들과 달랐다. 처음 투약했을 때 기억 삭제가 완전하지 않았지. 그는 제게 고개를 돌려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미 알고 싶은 마음보다 두려움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는 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대 때문이다. 그 말은 한 줄기 번개처럼 제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저 때문? 윤진은 기억이 지워지면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떠올렸다. 그는 윤진의 가슴팍을 톡톡 치며 말했습니다. 매번 최명호라는 이름을 중얼거렸지. 투약 도중에도, 억제 상태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는 손전등을 제 얼굴에 다시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심지어 기억이 거의 사라진 마지막 순간에도 그대 이름을 말하더군. 그때 윤진의 목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말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었지만 그건 분명히 반응이었습니다. 리광석은 고개를 갸웃하며 마치 실험 결과를 분석하듯 말했습니다. 친구였던가? 아니면 다른 관계였을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린 동무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동무? 그렇다면 참 우스운 일이다. 그는 제 뒤로 천천히 걸어와 귓가에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사실 그대는 그 병사에게 있어 단순한 동무가 아니었소.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 기억들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윤진과 나,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막사에서 밤새 나눴던 이야기, 서로를 지켜주겠다 약속했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윤진이는 그대가 위험하다는 것을 가장 먼저 느꼈다. 그래서 그는 말을 잠시 끊고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이어 말했습니다. 그대 대신 윤진이 먼저 침묵구역에 끌려 들어온 것이다. 그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진이 나를 대신해서? 리광석은 제게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무전기록 한 줄.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상자 전환, 최명호에서 강윤진. 강병사 최병사 관련 발언 지속, 제거 위험도 증가. 대상자 보호 위에
선의송 조치. 저는 종이를 부여잡은 채 손이 떨려 글씨를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윤진이 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호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를 데려가면 안 됩니다. 나만 재교육 받겠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눈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윤진은 내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지워지는 동안에도 마지막까지 나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 순간 윤진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고개가 아주 천천히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명호. 그 작은 소리는 바람과 밤의 침묵 속에서 너무도 희미하게 사라졌지만 그건 분명 윤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그를 부르자 그는 얼굴 근육을 조금 일그러뜨렸습니다. 사람의 표정은 아니었지만 감정의 잔해 같은 것이 잠시 스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리광석이 그의 목에 달린 관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감정 반응 발생. 다시 조치가 필요하군. 그가 관을 비틀자 윤진은 몸을 떨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 마, 그는. 그러나 리광석은 저의 외침을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대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사실 그대도 이미 1차 투약 대상이었다는 것.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나도? 이미? 머릿속이 어지럽고 뒷목이 뜨겁게 쑤셔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의 실험 일부였다. 기억이 지워지기 시작한 상태였던 것이다. 리광석 정치지도원의 마지막 말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순간 제 폐 깊숙한 곳까지 얼음 송곳 같은 공포가 박혀 들어왔습니다. 그대도 이미 1차 투약 대상이었다. 그 말은 뇌 속에 고막을 찢듯 울려 퍼져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나는 이미 약을 맞았다고? 어느 순간부터 자꾸 깜빡이던 기억들. 말하려다 문득 잊었던 단어들. 새벽마다 찾아오던 어지러움. 머리 뒤편에서 들렸던 이유 없는 웅 하는 울림. 모두 그 약의 부작용이었던 겁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광처럼 뛰었습니다. 몸이 점점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리광석은 차분하게 마치 내일 아침 훈련 일정을 전달하듯 말했습니다. 2차 투약만 하면 남은 감정과 기억도 정리된다. 그는 친절하기까지 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침묵구역에 서 있던 병사들은 기계처럼 고개를 꺾은 상태로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강윤진도, 내동무도, 나 대신 들어온 사람도 그들이 해야 했던 고통을 이제는 내가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며 외쳤습니다. 오지 마시오. 나 아직...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두 병사가 튀어나와 제 팔을 비틀어 억세게 눌렀습니다. 으아! 저는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얼음 위에 얼굴을 부딪히는 소리가 묘하게 멀리서 울려 퍼지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리광석이 지시했습니다. 구속! 투약실로 이송하라. 저는 몸부림쳤습니다. 놔라!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통수를 강하게 얻어맞은 듯 시야가 흐려지고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멀리서 리광석의 목소리가 짧게 떨어졌습니다. 시작됐군. 부작용. 1차 투약 때 몸에 남아있던 잔여 영양이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활성화된 것입니다. 머릿속이 뜨겁게 뒤틀렸습니다. 기억들이 스쳤습니다. 윤진과 나란히 앉아 밥을 먹던 장면. 막사에서 서로 놀리며 웃던 장면. 추운 날 침낭을 나눠 덮고 서로 얼어 죽지 말자고 장난치던 날. 하지만 그 장면들이 갑자기 모래처럼 부서져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제발 빼앗아 가지 마라. 저는 절규했습니다. 두 병사는 저를 질질 끌고 침묵구역 안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주변에서 희미하게 형광등들이 윙하고 깜빡였고 그 아래로 금속 컨테이너형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이동식 실험실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금속 냄새, 약품 냄새,
그리고 사람의 숨결이 뒤섞인 무거운 공기가 저를 덮쳤습니다. 여기로. 저는 침대에 강제로 눕혀졌습니다. 양팔이 금속 밴드에 고정됐고 다리는 가늘고 차가운 끈으로 묶였습니다. 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머리 위쪽에서 낮은 기계음이 쉬익 하고 켜졌습니다. 그 기계 바로 옆에는 작은 주사기 여러 개가 투명한 액체를 담은 채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실험의 중심이었다. 침묵훈련소의 심장. 컨테이너 문이 닫히자 군의관 한 명이 흰 가면을 쓴 채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트만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최명호, 1차 반응 미흡. 기억 저항성 높음. 기억 저항? 나는 저항하고 있었던 건가? 군의관이 작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러자 기계에서 하얗고 차가운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부터 언어 영역 억제제 투여합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 마시오. 제발. 나 아직. 그러나 내 말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리광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하는 훈련은 이제 끝이오. 그때였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툭 하고 열렸습니다. 돌아본 군의관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에 서 있는 실루엣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42번 강윤진. 그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꺾은 그 자세 그대로 컨테이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건 내 무전기. 그가 그걸 여기까지 들고 왔다고? 군의관이 소리쳤습니다. 여긴 대상자 출입금지 구역이다. 누가 들여보냈어? 그러나 윤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을 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직 그 안에 윤진이 남아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컨테이너 상단에서 갑자기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며 사방에 알람이 울려 퍼졌습니다. 경보. 침묵구역, 외부 침입 감지. 누군가 이 안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이광석이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누구냐? 누가 이 시간에 이 구역에 접근하는 거야? 군의관은 급히 기계를 끄려 했습니다. 저는 억눌린 몸으로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며 속삭였습니다. 윤진아, 제발 나 좀 깨워라. 윤진은 무전기를 들고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컨테이너 밖에서 강철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쿵, 쿵, 쿵. 누군가 오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존재였다. 쿵, 쿵, 쿵. 침묵훈련소의 강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컨테이너 내부 전체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흰 형광등이 불안하게 깜빡였고 기계들이 내뿜던 쉬익 소리마저 순간 멎어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군의관이 허둥지둥 소리쳤습니다. 리지도원 출입 승인된 인원은 없습니다. 이건 오작동 아닙니까? 리광석은 눈 한번 깜빡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오작동이 아니다. 누군가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낮고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처음 보는 분노와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철문이 쾅 하고 열려버렸습니다. 눈을 비집고 들어온 첫 번째 실루엣.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중대장 박철수. 그는 헝클어진 머리, 젖은 군복,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만두어, 리 지도원. 박중대장? 이제 끝내야 하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컨테이너 안의 온도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리광석이 냉소했습니다. 중대장 동무가 왜 이곳까지 왔는지 내가 모를 줄 아오? 박철수 중대장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명호야, 여기서 나가야 한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경보의 원인은 바로 중대장 자신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뒤이어 밖에서 들려온 또 다른 목소리. 도로 비키시오.
정치지도원 동지의 명령 받들어 경계 근무 병사들이 침묵구역 안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사태는 순식간에 전면 충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군의관이 저에게 주사를 꽂기 위해 다가오는 순간 윤진이 움직였습니다. 기계처럼 움직이던 그가 갑자기 군의관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뭐야? 이 자식 고장났나? 군의관이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윤진은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팔과 어깨에는 눈에 띄는 힘이 들어가 있었고 눈동자는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미세한 흔들림 속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윤진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나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끌어올린 겁니다. 군의관이 소리쳤습니다. 지원, 지원. 하지만 완전한 혼란이 시작되면서 그의 목소리는 컨테이너 안에서 묻혔습니다. 중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명호야, 일어나라. 지금이 기회다. 저는 얼얼한 몸을 떨며 금속 침대의 고정 밴드를 풀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차 투약의 영향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윤진이 내 팔목 쪽 밴드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금속 고리를 더듬듯 해체하려 애썼습니다. 윤진아, 제발. 단 한 번,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보았습니다. 감정 없는 눈이었지만 그 안 어딘가에 희미하게 나를 기억하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깍, 밴드가 풀렸습니다. 그만두라! 리광석이 총을 뽑아 곧바로 윤진을 향해 겨눴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러나 늦었습니다. 총성이 탁 하고 울려 퍼졌고 윤진의 몸이 뒤로 휘청이며 쓰러졌습니다. 피가 기계 바닥에 꽃처럼 흩어졌습니다. 나는 눈이 멀어버릴 듯 울부짖었습니다. 윤진아, 안 돼! 안 돼. 윤진의 몸이 천천히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은 지금도 제 기억 깊숙한 곳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는 나를 대신해 또 한 번 희생한 것입니다. 중대장이 권총을 쏘며 소리쳤습니다. 명호야, 지금이다. 뛰어. 리광석이 고함쳤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최명호를 절대 놓치지 마라. 컨테이너 안에서 병사들끼리 뒤엉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몇몇은 혼란 속에서 서로 총구를 돌렸고 경보음은 더욱 큰 소리로 울려대며 혼돈의 정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저는 윤진이 마지막 힘으로 잡아당겨 풀어준 밴드를 확인하고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머리는 멍했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살아야 했습니다. 윤진이 목숨 걸고 열어준 길이었으니까. 컨테이너 밖으로 뛰어나가자 눈보라가 저를 덮쳤습니다. 귀는 찢어질 듯 울렸고 심장은 제 의지보다 훨씬 빠르게 뛰었습니다. 뒤에서는 총성, 비명, 고함이 얽힌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중대장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명호야, 북쪽 비탈로 가라. 내가 뒤를 막겠다.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3번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탁, 탁, 탁. 그리고 박철수 중대장의 신음. 저는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저도 끝장이었으니까. 침묵구역을 벗어나기 위해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눈밭 위를 비틀거리며 달렸습니다. 숨은 뜨겁게 목을 찔렀고 머릿속에서는 사람의 목소리인지 기계의 잡음인지 모를 이상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한가운데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명호. 윤진의 마지막 목소리. 그 목소리가 저를 앞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구역의 경계선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막혀있던 공기가 터져나가듯 귓속의 모든 소리가 한 번에 돌아왔습니다. 숨소리가, 눈 밟는 소리가, 바람소리가. 그리고 나는 오직 한 가지 진실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살아나왔다. 하지만 윤진은 그 안에 남았다. 나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를 대한민국의 작은 방 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자동차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평범한 도시의 밤 공기가 흘러갑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나는 다시 그 침묵구역에 서 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눈밭 위에 피가 번져나가며 리광석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드는 그곳에, 그리고 내 앞에 쓰러져 있던 윤진이 있습니다. 나는 침묵구역을 빠져나온 뒤
사단 후방 탄약고 근처의 작은 언덕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늘에서는 계속 경보가 울렸고 병사들의 고함 소리가 뒤섞여 사단 전체가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그보다 더한 혼란이었습니다. 윤진의 피, 그의 떨리던 손, 마지막까지 내 밴드를 풀어주던 눈빛. 그 모든 장면이 마치 한순간에 강제로 지워졌던 기억들이 벼락처럼 되돌아오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폭주했습니다. 나는 분명 일부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1차 투약의 영향 때문입니다. 지워진 조각들 사이로 이상한 빈틈들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어디로 도망쳐야 하는지조차 정확히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 어딘가에서 울려오는 목소리. 북쪽으로 가라. 여길 벗어나라. 윤진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러길 바라는 내 환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눈 덮인 언덕을 넘고 사단의 경계선을 지나 새벽이 밝아올 즈음 얼어붙은 작은 개울가에서 한 번 더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억은 지워져 있습니다. 완전히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중국의 임시 거처 안에 있었고 이미 탈출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국경 아래 나를 옮긴 뒤였습니다. 누가 나를 끌어냈는지, 누가 나를 업고 강을 건넜는지, 누가 숨겨주었는지 그 부분은 아직도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한국에 온 뒤 수십 번의 조사를 받고 나라에서 지원하는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반쯤 어둠 속입니다. 특히 몇 가지는 지금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완전히 기억을 잃지 않았을까? 1차 투약을 받았고 2차 투약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은 완전히 침묵병사가 되지 않았을까? 군의관은 분명 기억 저항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내가 특별해서였을까? 그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약을 약하게 투여한 걸까? 윤지는 그 직후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내 눈앞에서 쓰러졌습니다. 피를 흘렸고 숨소리는 급하게 끊겼습니다.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걸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살아서 다른 실험으로 넘겨졌을 가능성.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져 옵니다. 침묵훈련소는 과연 단 하나뿐이었을까? 난 이후 국정원 조사관에게 들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 내용이 너무 일치합니다. 기억 억제, 언어 금지, 감정 통제. 그 말은 즉 내가 본 것보다 더 큰 전국적 시스템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직도 그 안에서 윤진 같은 병사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잃고 있는 것일까? 나는 지금도 잠들기 직전 귀 깊숙한 곳에서 웅 하는 침묵구역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린 목소리들의 숨울림 같은 가느다란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뇌입니다. 윤진아, 너 아직 살아있냐? 그리고 나서 이 기록의 마지막 줄을 씁니다. 그들은 왜 나를 살려두었을까? 그리고 사라진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제가 조선인민군 사단의 침묵훈련소에서 겪은 모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또 다른 누군가의 침묵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